황보선의 스토리.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YTN 뉴스 FM 황보선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입니다. 오늘 밤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의 불이 꺼집니다. 서울시청 청사가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하는 것을 비롯해서 남산, 서울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들이 소등 행사에 참여합니다. 낮에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2, 3도 높여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곳도 많습니다. 장마 후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많이 힘겨운데요. 오늘 하루라도 전기 덜 쓰시고 차량 운전 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보선의 스토리는 전기 안 쓰는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한 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입니다. 여러분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그럼 기자 사랑방에서 만나요. 네, 흥미로운 스토리로 토요일 오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기자 사랑방 황보선의 스토리 막강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나오셨고요. 네, 비주얼 담당 신웅진입니다. 네, 변함없는 비주얼 담당 신웅진 기자, 윤현숙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코로나. 비가 그렇게 퍼붓더니 네. 다시 또 코로나입니다. 예. 이번 주 어떻게 지내는지 2020년을 그냥 다 네. 망각할 정도로 지금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주말에는 친구들과 집에서 야구를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표를 예매해서 직접 잠실구장에서 보기로 했는데 네. 그나마 이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지난번에는 한번 직접 가서 이제 관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예 표를 다시 살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집에서 모여서 맥주 한잔하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윤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코로나의 위협이 정말 주변에서 느껴지는 정말 코앞까지 왔구나. 네. 막 이런 위협을 좀 느낀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예. YTN은 상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네. 바로 옆 건물인 SBS 상암사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건물이 이틀간 폐쇄가 되고 아주 많이 심각해졌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상암동에서 지금 YTN 건물 외에는 다 확진자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건물에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보도국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재난 문자가 막 다들 막 이렇게 울려대고. 아주 긴급하게 울려대는 모습이 조금씩 시차를 두고 그렇게 막 올리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자, 이번 주 기자사랑방이 뽑은 첫 번째 스토리 전광훈 목사의 웃음에 대해서입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 무대에서 연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이송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대체 그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잠입 취재를 해온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8월 1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방역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확산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여러 차례 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초에 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건 실제로는 8월 2일이거든요. 당시 확진자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그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저희 이제 활동가도 그 당시 27일부터 29일까지 현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워낙에 코로나 전국이 엄중한 상황이라서 아마 영상으로 보기에는 이제 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의자 간격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마스크도 쓰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희 활동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밀집된 공간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루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2박 3일 행사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숙소가 부족해서 근처 찜질방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잠을 자게 됐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희 활동가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던 부분인데요. 당시 이제 저희 영상도 이렇게 담아오긴 했는데 예.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이나 지지자들이 자기 이 사랑길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정말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열이 나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경악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터질 것이 터졌다. 예,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은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검사 거부를 제보 자녀도 있고요. 부모님의. 네. 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도망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예.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한 2월 달부터 그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예. 좀 야외에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코로나는 걸려서 죽어도 어차피 우리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뭘 두려워하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가짜뉴스에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광훈 목사를 무조건 맹신하는 그 교인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그냥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야.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거나 하면 뭐 정부나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할 거야. 이러한 어떠한 좀 몰상식한 그러한 생각으로 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은폐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체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광훈 목사 집회 발언.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야외에서 전파되지 않는다. 걸려서 죽어도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 가능합니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몰상식, 비상식.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광신도 예. 그리고 사이비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북한 테러설을 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뭔가를 그야말로 좀 황당하죠. 예. 이게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데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또 이제 또 황당한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이제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주말에 이 8.15 광화문 집회를 보고 깨달은 게 이렇게 없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또 이 기독교 개신교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독재 시절에는 아무 말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현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네. 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정광훈 목사 등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도들에서 굉장히 좀 뭐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이제 개신교 신자였고요. 제 이종 사촌은 지금 신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제가 뭐 그렇게 어떤 편견이나 이렇게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작금의 사태로 봤을 때는 정말 몰상식 비상식 네. 이라고밖에 규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금요일 오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 정광훈 목사가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네. 계속 여전히 그 병원에 있는 와중에서도 네. 그 본인의 주장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 사건이다. 뭐 불순분자의 바이러스 테러. 네. 그리고 뭐
본인은 그 광복절 그 집회에도 예. 5분밖에 연설을 안 했고 바로 차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5분 연설했다고요? 아닌데. 실제로 더 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보석 조건을 어긴 것도 아니다. 네, 그것도 어겼는데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은 뭐 가짜 언론, 주사파 언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주사파 언론이라고요? 네, 비난을 하면서 그거는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다 이른바 뭐 보수 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 주사파 언론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 외에는 모든 뭐 언론에서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일종의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신도들은 맹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도들 중에 뭐 보건소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했더니 뭐 너희들도 검사 받아봐라, 뭐 너희들도 걸려봐라 이러면서 뭐 껴안고 침을 뱉기도 하고 병원에 이렇게 치료 중에도 이렇게 그 탈출했죠. 사례도 있고 이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를 아주 맹목적으로 듣는 분들은 유사하게 이런 식의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뭐 3월 그때 초기 대유행을 일으킨 신천지 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나마 당시에 이만희 총회장은 큰절 2번 하고 또 사절까지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다 나왔죠.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뭐 요즘 또 언론에서 장광훈 목사라고도 하고 또 장광훈 씨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사실 그냥 보기에는 반성하는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웃으시고 이분은. 근데 이분 대체 이분이 웃는 이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아냥거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계속 가겠다. 지금 현재 스탠스가 그렇고요. 뭐 이게 관련해서 이제 언론 뉴스에 이제 댓글이 이제 무지 많이 붙었는데 제가 또 댓글 읽어주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악마를 보았다. 영화 제목에서 나온 말인데요.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걱정되는 건 치료 후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이제 할 것인가. 자기는 뭐 이제 뭐 나았다라고 하면서 더 기고만장한 반응을 볼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의 이제 과거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 목사의 영향을 받은 신도들의 행태가 지금 좀 전에 윤영숙 기자가 말했듯이 뭐 남편 팔 깨물고 성경 들고 나가고 파주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종로에서 신촌까지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 민폐 끼치고 뭐 법당에서 머물렀다는 주장도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아니라고는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보건소 직원 등 뭐 취재진들한테 침을 뱉는 건 뭐 예사로운 일이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광훈 목사나 아니면 그 신도들이나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보다는 저는 정신과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뭐 댓글을 보면은 신천지가 낫다는 말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뭐 댓글들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이 악화되니까 좀 뒤늦게 좀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일반 신도들의 경우에도 뭐 기독교인이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뭐 사죄까지 하고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기존 교계 이 원래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이거든요. 한기총 내부에서도 그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재수감을 촉구를 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해왔던 거를 그래도 좋게 봐와서 애국 활동을 펼친 것이라고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런 그 일부 좀 지나친 보수 기독교계하고는 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좀 더 유효하게 좀 무엇인가 행동을 취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정광훈 목사를 좀 방치했던 측면이. 그러니까요. 뭐 지난 17일에 보면 진보 성향 쪽이죠. 개신교 연합기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냈었고 거기서 어떤 사죄의 뜻을 밝혔고 또 개신교계 또 원로로 존경받고 있는 송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도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를 끝까지 거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게
그 기독교 내부에서는 교인들은 뭐 이렇게 뭐 교단이라던가 교계의 어떤 이런 거를 다 뭐 구분을 하지만 일반 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를 하나로 이렇게 싸잡아서 볼 수 있거든요. 수도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지금 따갑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한기총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독교 대표성도 개신교 대표성도 사실은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삼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나 국회의원이야 3번 했어. 예, 뭐 누군지 아시죠? 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경찰에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실랑이는 벌이는 그 장면을 또 영상 올렸어요. 네, 근데 참 특이한 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당시 상황을.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봤는데 이거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올렸을 때는 우리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겠던데.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본인은 이제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그 어떤 일행이 있었는데 그 일행을 경찰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김 전 지사하고 다른 또 같이 있던 다른 일행에게도 또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니까 막 반말로 호통을 크게 쳤습니다.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하냐. 내가 국회의원 3번을 했어.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셔서 갑질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국회의원 3번 한 거랑 코로나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도 걸리고 브라질에서는 대통령도 걸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신랑이 벌이는 모습을 본인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갑질 논란으로 번지고 옛날 일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이게 이 영상 때문에 또 이제 강제 소환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과거 뭐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난 2011년 12월 19일이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 소방서 119 긴급 전화를 건 다음에 거듭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다가 내가 도지사라는데 안 들리냐 이름 묻는데 답 안 하냐 관등 성명을 얘기하라고 하는 등 이 갑질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 후에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 2명이 김문수 전 지사의 전화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가 됐거든요. 또 과잉 조치였다라는 그런 지적과 비난이 나오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그 지시를 해가지고 다시 일주일 만에 복귀를 시키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말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중심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패러디가 많이 나오기도 했죠. 네. 이게 본인은 주장은 그래요. 이번에 갑질 논란에 대해서 경찰의 인권 침해에 항의한 거다. 확진자도 아닌데 왜 위치 추적을 하느냐. 또 본인한테 동행하자고 한 근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밝혀달라.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재라는 말도 꺼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공감을 잘 못 얻고 있어서 배현진 통합당 지금 대변인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 검사를 못 받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김문수 지사가 또 전 지사가 이제 배현진 의원한테 또 대거리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정광훈 목사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진영하고는 요즘 말로 이제 손절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반전을 해서 민주당보다 더 앞서갔는데 다시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 확진하고 집회 참석은 이제 잘못된 거다. 그렇게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긴 한데 이게 전신인 자유한국당일 때 당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같이 집회에 참석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게 종교적 광신을 정치에 투사하는 사람들한테 황교안 체제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호응해 주다가 대가를 치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분도 사실 그 집회 참여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근데 가족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이건 일단 또? 전해진 내용을 보면요. 민경욱 전 의원이 당시 자신의 가족에게 빨리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내용과 이 둔기, 장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둔기 사진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제 전해졌는데요. 광화문 집회인 15일 전에 하루 전인 14일 상황입니다. 14일 저녁 7시쯤에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거든요. 민전 의원이. 네. 그 뭐 장소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그 코로나의 위험이 이제 있는 장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이 민경욱 전 의원이 가족들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경욱 의원 측 주장은 이제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경비실에 가서 장도리를 빌려서 문을 열고 가겠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장도리로 문이 따지나요? 요즘 안 되죠. 네, 보통 열쇠 수리공 불러서 열고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 요즘 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무슨 가정집 그런 허술한 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민경욱 전 의원은 나름대로 언론들이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팩트만 따져보자면 가족들이 비밀번호 바꿨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억지로 따고 들어가려고 했다. 예. 여기까지는 팩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저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 이게 사실 이해가 갑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말로 흥하고 말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무게를 알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아직도 특권 의식이 여전하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행동하라고 개인적으로 엄중히 꾸짖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또 현역 의원도 아닌 이들이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매우 불쾌하거든요. 이래서는 정말 네. 곤란하지 않을까. 네. 이게 사실 거의 국난이라고 해도 네. 그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사회적인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정치권이 이럴 때일수록 좀 모범을 보여서 예. 국민들이 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중요 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황보선의 스토리. 네, 기자사랑방이 뽑은 두 번째 스토리는 예비 신랑의 눈물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하객 50명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미루던 결혼식을 또 미뤄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8월 20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예비 신랑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단 축하 말씀을 드려야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이 난감하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청첩장을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또 명확히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청첩장 이미 제작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청첩장은 다 만들어져 있고 예. 다 완전 바로 이제 전달만 하면 되는데 예. 좀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청첩장 의뢰하실 때 적어도 하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일단 예식장에서는 최소 보증 인원을 이제 명시하기 때문에 예. 그 인원의 이상으로 일단 제작은 다 해놔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 보통 말씀하신 대로 그 최소 보증 인원이 200명 보통 이상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8, 9월 달은 네. 어느 예식장이나 지금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최소 보증 인원을 250에서 300명 이렇게 다 잡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예식장 쪽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예식장 쪽 입장은 일단 정부나 공정위에서 일단 예식장이 법적으로 내린 지침은 명확히 없습니다. 그냥 단순 요청 또는 권고사항 같은 이게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예. 일단 예식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 계약서 기준으로 고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식수 보증 인원은 고정해 줄 수도 없다 하고 우리 예식 일정 또한 연기나 이제
뭐 이렇게 좀 미루려고 한다면 이 계약서에 명시된 유기약금을 지불해야지만 이제 가능하다. 네. 저는 이런 답변들만 일단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지금 같이 결혼식 준비하시는 예비 신부께서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엄청 지금 뭐 신부 입장이 제일 속상해하고 있죠. 매일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일단 이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사람 주변에도 이렇게 방금 저 인터뷰했는데 이런 결혼식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신문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는 혼주 쪽에 더 가까운 나이가 돼가지고. 뭐 제가 직접 아는 신혼 부부는 이제 거의 뭐 없다라고. 아니 뭐 주변에 뭐 그러니까 뭐 친구 애들 얘기인데 제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윤정수 기자가 좀 많이 아시겠죠. 저는 마침 주변에 있거든요. 네, 같은 팀 팀원인데 9월 첫 주에 결혼식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룰 수도 없고 이게. 그 작년에 결혼 계획을 밝히길래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늦게 하냐 9월이라고 하길래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다들 다 아유 너무 잘 잡았다 나를 그러니까 3월에 한창 막 할 때는 그랬는데 좀 괜찮다가 다시 이런 정말 그 2차 대유행 시기 한복판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다시 초대하기도 뭐하고 간다는 말도 하기도 뭐하고 뭐 연기를 날짜도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예식장 쪽에서 뭐 원래 당초 지불 보증 인원이 한 200명 좀 넘었는데 한 20% 정도 줄여주겠다. 20%요?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로요? 아니면 20%? 아니 20%만 줄여줘서 한 100, 한 80명 이 정도 선에서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9월 달이잖아요. 또 결혼식이 9월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8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장 입장에서는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어떻게 몇 %를 줄여주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그들만의 논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또 마스크 쓰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 풍경도 참. 사진 찍을 때는 벗어야. 풍경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 또 뭐 50명밖에 못 오는데 이를테면 200인분 식사 비용을 내라. 그럼 당연히 차라리 그냥 결혼 취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유약금 이거.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위약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식장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식이라는 걸 한 타임을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동반돼서 또 손해가 있다 보니까 위약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지금 8, 9월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예식업 중앙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방안이 나오기는 했어요.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는 좀 연기를 가능하도록. 6개월까지.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된다면 보증 인원도 조금은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예식업 중앙에서 이걸 수용을 해가지고 좀 자체적으로 소비자하고 분쟁이 좀 나지 않도록 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식업 중앙에 속하지 않은 예식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좀 이런 상황을 좀 시행해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권고기 때문에 사실 그 신혼부부들의 모든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부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 인원을 줄인다고 해도 최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걸 내야 되는데 그게 또 밥으로도 안 되고 답례품으로 준다고 하는데 답례품의 경우에 예식장에서 이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식대와 똑같이 맞춰주기도 어렵고 준비한 답례품도 요즘 신세대 신혼부부들의 눈과는 또 맞지 않은 사실 식사를 못하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식사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세대들은 원할 텐데 그게 조금 원치 않는 답례품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를
50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는 50명만 들어가고 다른 곳, 홀에다, 뭐 홀 같은 데다가 TV를 설치를 해서 중계해주는 식으로. 중계해주는 식으로 50명을 한다는데 그럼 그분들은 오셔도 신랑 신부 얼굴 보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럼 사실 참 초대하기가 좀 청첩을 하기가 민망한 그렇죠. 상황이 돼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복도에서 교차하면 뭐 200명 다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리고 뭐 밥을 뭐 50명에서 200인분 저 같은 사람 오면 먹긴 먹을 거예요. 4인분씩 해서 뭐 때려 먹으면 되기는 되는데. 과격해요.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예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결국은 다 뭐 1년 안에는 다 결혼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서로 이해해주고 좀 약관대로만 너무 고집하면 상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결혼식장에서 이용할 사람들이라면 그걸 좀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윤 기자도 말했지만 예식업 중앙회에 요청을 했고 뭐 그 회원사들이 다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봐도 비회원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라고 했죠? 예식업 중앙회 30%. 전체 예식업체 30%. 그러니까 비회원사가 뭐 안 지키겠다고 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 지켜주고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들은 SN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여기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비난을 하긴 할 텐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말 뭐 골든타임에는 예식업장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코로나가 사태가 끝나게 되면 또 결혼식이 몰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장들이 갑질을 할 가능성이 전 없지 않다. 근데 지금부터 좀 상생의 그런 마음으로 좀 고통을 좀 나누면 어떨까. 다 힘든데. 그러니까 결혼이 일생에 한 번뿐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참 오래 결혼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신혼여행도 나갈 수가 없고 해외여행을 만약에 가려고 하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에 대해서 미리 예약해놨던 것들도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50명만 모아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누구를 오라고 해야 되고 또 누구를 오지 말라고 해야 될지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양가만 나눠도 25명씩인데 가족만 모여도 50명 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결혼식장 안에서 한 10명 가까이 또 직원들이에요. 아, 네. 그렇죠. 스태프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팀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초대할 거냐 했더니 이제 직계 가족하고 정말 꼭 오셔야 되는 축가, 그다음에 부케 받는 그럼 또 가족 멤버십 빠지네 또. 이렇게 해도 참 고민된다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분들 특히 어른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작은 결혼식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스몰 웨딩. 왜냐하면 이게 사실 결혼식 때마다 이제 주고받는 이 축의금이 어떤 때는 좀 세금 고지서 같다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이게 뭐 형식적이고 규모가 큰 결혼식만 꼭 필요한 것인가 좀 덜 주고 덜 받고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초대받아서 간 결혼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신부를 봤나 뭐 이 정도 기억이지 사실 뭐 형식적으로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행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꼭 이번 기회에 뭐 스몰 웨딩을 하자 이런 건 아닌데 결혼식과 관련해서 갑자기 이번에 뭐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속이 까맣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예비 신랑 신부도 있지만 또 사실 학부모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2학기 등교 개학 연기되고 원격 수업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2학기엔 정상 등교 가능하려나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가능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아니면 정말 난감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뉴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좀 많이들 살고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학교를 안 가면 밥을 해주고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YTN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능한 인원들은 이제 재택근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그나마 이런 사람 재택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부모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지만 애들은 사실
게임하고 스마트폰 중독만 더 심해진다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드는데 요즘에도 안 그래도 친구 잘 안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계속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록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지금쯤은 이제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러다가 잘못하면 2020년이란 이 해가 요즘 말로 순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어디 타는 냄새 안 나나요? 저 말씀이에요? 속이 타들어가는 학부모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말 있습니다. 정말. 윤현숙 기자가 저런 이거 유머라고 해야 될지 유머가 아니잖아요. 이거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유행어인데 역시 연세들이 있으시군요. 네네.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설문조사가 사실 와서 좀 기대를 했어요. 2차 대유행이 있기 전에는 매일 등교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뭐 좀 더 늘리기를 원하느냐 해서 많은 부모들이 제발이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매일 등교에 체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정상 등교는 이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불가능한 일이 됐죠. 이게 허공 속에 사라진 이름이 돼버렸고 사실상 2020년 학교 운영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차도 이제 뭐 다소진한 맞벌이 부모 진짜 가슴에 지금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타들어간다. 피멍이 든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등교가 안 되니까. 근데 또 이제 방과 후 학교 강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반년 넘게 일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원래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수업 끝난 후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특기라던가 뭐 예체능 가르쳐주는 교실인데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교사들이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근데 1학기에는 전혀 수업이 없었고요. 또 방학 전에는 이게 조금 괜찮아졌을 때는 2학기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에는 9월부터는 방과 후 학교 이거 수업 이게 다시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수요 조사도 하고 강사들하고도 구두 계약도 맺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2학기도 사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강사분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거 희망 고문이거든요. 언제 되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아예 안 된다. 2020년은 방과 후 학교가 없다.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던가 할 텐데 뭐 지금 거의 희망 고문 상태로 있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수당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언제나 보면 이게 취약계층이 문제예요. 이 부자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뭐 1,000억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재산이 뭐 반토막이 나서 500억이 됐다. 뭐 불편하겠습니까? 뭐 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취약계층 문제들 특히 지금 얼마 전까지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 수해 현장에 지금 지원이 끊겼어요. 이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거든요. 수해 복구 자체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쓰러진 비닐하우스 이런 거 치우려고 해도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재민들은 정말 엎친 데 겹친 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언제나 취약계층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뭐 방과 후 강사들도 그렇지만 지금 문화예술계는 그냥 굶어 그렇죠. 죽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민간 공연 업체들은 사실 좌석 띄우기의 제약을 그동안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민간 공연 업체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연 업체는 공연을 하는 문화예술계는 그냥 거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온라인 공연 같은 걸로 대체돼서 사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보긴 봤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유료로 들어와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이들이 뭐 방탄소년단 정도 되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모델로서의 이제 성공 가능성을 테스트한 정도지 이걸로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풀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방과 후 선생님들 그리고 공연업계 이거 말고도 아마 전방위적으로 아마 고통을 받고 있을 텐데 뭐 우리 MC도 기억하시겠지만 YTN도 월급 없이 IMF 때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올드보이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군만두를 이제 매일 거기 갇혀서 먹는데 차라리 15년이라고 말해줬으면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죠. 아까 뭐 희망 고문이라고 윤현숙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마 그 기간이 정했으면 좀 견딜만 할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 뭐 기억하지만 무급으로 이제 회사 6개월 다닐 때도 다른 것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6개월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야말로 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고 네.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전광훈 목사의 웃음 그리고 예비 신랑의 눈물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사사랑방의 스토리텔러 신웅진 기자,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기사랑방에서는 웃음과 눈물을 얘기했습니다. 웃음을 얘기할 때는 착잡했고 화가 났고요. 눈물을 얘기할 때는 마음 아팠습니다. 오늘 황보선의 스토리를 마무리할 음악으로는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노래보다는 Tears in Heaven이 낫겠습니다만 우리 곡 가운데 김광석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이 가사에는 웃음과 울음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웃음과 울음이 담긴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